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부터 가보죠.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는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직접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폭탄으로 협상할 거라며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 시간이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했네요. 네, 4월 6일 최후 통첩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해결책에 대해 잇따라 언급을 했습니다.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에 힘이 남아있지 않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자동으로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가서 직접 열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징수안을 승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럽 동맹국들을 맹비난하며 호르무즈로 가서 석유를 직접 확보하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영국과 전 세계 국가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not just the United States Navy. Last time I checked, there was supposed to be a big bad Royal Navy that could be prepared to do things like that as well. So he's pointing out this is an international waterway that we use less than most, in fact, dramatically less than most.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폐쇄되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일한 임무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고 있고 정권 교체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방장관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죠. 앞으로 며칠 동안이 결정적인 기간이 될 거라고 경고를 했네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강한 공격을 계속할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pcoming days will be decisive. Iran knows that, and there's almost nothing they can militarily do about it. And the terms of the deal are known to them. If Iran is not willing, then the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will continue with even more intensity.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데 대해서는 미국이 자유진영을 대신해 나섰을 때 동맹국들이 나설 의지가 있는지가 이번에 세상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선택지를 실행할 수 있다며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겠지만 적에게 지금 무엇을 할지 알려주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4주에서 6주로 설정했던 이란 전쟁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B-52 전략 폭격기의 이란 영토 타격이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전날 이란 이스파한 지역에 벙커버스터 폭탄 투하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truck more than 11,000 targets. Given the increase in air superiority, we've successfully started to conduct the first overland B-52 missions, which allow us, as we've said before, to continue to get on top of the enemy.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조기 종전은 언급하지 않고 있네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대교 최대 명절이죠. 6월절을 앞두고 이란 전쟁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영상 성명을 통해서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제조 역량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했고 수뇌부를 제거해 정권을 무력화한 데 이어 내부 보안군을 압박했다며 5개의 재앙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목을 조르려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목을 쥐고 있다며 양국의 처지가 뒤바뀌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주요 국가들과 이란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전쟁을 곧 끝낼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동의 포화는 여전합니다. 미국은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무기고를 공습했고요. 이스라엘은 테헤란 중심부를 집중 타격하면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을 겨냥해 맞불 공격을 이어가면서 미 해병대 집결지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밤하늘에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영상입니다. 미 당국자는 이 영상이 이란 중부 이스파한 공습 장면이라며 미군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스파한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 해병대의 집결지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폐된 장소, 비밀 거점이라고 표현하면서 정확한 표적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인근 걸프국들의 미국 관련 시설과 민간 지역도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수도 리야드와 동부 유전지대 등으로 향하던 미사일과 드론이 격추됐는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오고 주택들이 파손됐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공습도 계속되면서 이란의 미사일길에 놓인 이곳 요르단에서도 오늘 수차례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도 테헤란 중심부에 대한 파상 공습을 진행해 이란 정권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파편의 변전소가 손상되면서 테헤란 곳곳에서 연일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제2전선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공방이 격화하면서 유엔 평화유지군과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은 국경 인근의 모든 주택을 파괴해 완충지대를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표현은 완충지대지만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 확대를 의미합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가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인 프레스 TV 보도를 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전쟁을 두고 해결책은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추가 공격이 없다는 보장이 있으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은 미국의 선의로 협상에 임했으나 협상 도중에 불법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이는 미국이 외교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공격은 전례 없는 범죄고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스티븐 위코프 미국 특사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현지 시간 31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위코프 특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공식적인 협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들이 제3자를 통해 전달되고 있고 내용에는 위협적인 메시지나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는 수준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국적의 여성 기자가 이라크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여성 기자가 수도 바그다드에서 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이 개시된 이후에 미국인 언론인이 납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는 익명의 현지 경찰 관계자들을 인용해 납치 피해자의 이름이 셸리 키틀슨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에 종전 기대감을 보이면서 급등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흥분할 수준은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도 같이 나왔습니다. 미국 휘발유 값은 심리적 저항선인 갤런당 4달러도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처럼 급등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돼도 이란 전쟁을 끝낼 의사가 있다는 보도가 종전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겁니다. We're negotiating now and it'd be great if we could do something, but they have to open it up. They have to open up the Strait of Hormuz. 다만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은 현 뉴욕 증시는 매수 기회로 흥분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50% 이상 증시가 폭락해 대규모 매수 기회를 만든 과거 세 차례의 상황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심리적 기준선인 갤런 3.78리터당 4달러, 6,100원을 넘어선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휘발유 값은 4.018달러로 이란 전쟁 전보다 35% 급등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았던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흔히 휘발유 가격이 1달러 오를 때마다 미국인들은 경제에 대해 5%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3월 미국 소비자의 1년 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7.1%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한 소득과 경기 상황, 고용 시장에 대한 미국인의 단기 전망 지수는 2월보다 1.7포인트 하락한 70.9를 기록했는데 향후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기준선 80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이죠.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홍해 봉쇄의 악몽이 재현될까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선 현대판 실크로드 1대1로의 핵심인 중국 유럽 철도를 띄우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란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이스라엘을 향해 포문을 열면서 참전을 선언한 후티 반군. 이란이 이끄는 저항의 축의 일원으로 예멘 서부 홍해 입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단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한 이란이 후티 반군에 벌써 홍해 봉쇄 지령을 내렸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실제 2023년 가자 전쟁 때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제해 지구촌 물류 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تعلن عن منع مرور السفن المتجهة إلى الكيان الصهيوني من أي جنسية كانت. 호르무즈 대체 항로가 된 홍해마저 막힌다면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9,000km를 돌아가야 합니다. 백길은 45일 남짓으로 늘어나고 운임도 6배 넘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전 홍해 사태 당시 반사이익을 누렸던 게 중국과 유럽을 잇는 화물열차였습니다. 길어도 보름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비싼 운송료도 더는 단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到德国的海运费和内陆费用大概是$6400，然后我们的中欧班夜航所有的费用的话，大概是在$7000多。 이란의 전운이 고조됐던 올해 1, 2월 중국 유럽 화물열차 운행량은 이미 31.7% 증가했습니다. 개전 이후인 3월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년 대비 35% 늘었다는 추정치가 나돌 정도입니다. 홍해 봉쇄의 악몽이 재현되면 중국도 피해를 보겠지만 현대판 실크로드 1대1로 핵심 노선을 되살릴 수 있는 호재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결과 33%가 나왔길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3.3%가 아니라 33%. 조금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발이 워낙 오락가락하고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유럽에 굉장한 불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거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채로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고육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작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이게 객관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군사 전문가들도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작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미군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었고. 예상됐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이 됐던 것이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군사 작전으로는 좀 어렵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판단인 것 같고 유럽의 국가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외교적인 해법이고 그것은 유럽 국가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왜 협상 중에 갑자기 공격을 해서 이렇게 벌집을 들쑤셔 놓은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당성 명분 자체가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의 그 입장들을 많이 수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쟁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서 이란의 그 군사적인 재기를 아예 막겠다. 또 핵시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 산업시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가 쪽에서는 계속 이번 전쟁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노란한 결과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약간 다른 것도 있었어요. 이란 쪽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보도로 전해졌는데 전쟁을 원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이야기는 결국 이란 내부에서 최고 지도자가 종전 문제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공식화시켰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뭐 이란 쪽에서도 종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전쟁 종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비공식적이거나 또는 그 카더라 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이란 당국의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입장은 결국 이란의 공식적 입장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사실상 그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의 현 시점에서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게 이제 이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고 엄청난 이제 공습이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 심하게 이란에 대한 공습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란도 버티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미국도 물량 공세가 이제는 좀 바닥이 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종전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서로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동안은 누가 오랫동안 버티냐였는데 이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오는 시점이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표현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통해서 이란 쪽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란의 대통령은 권한이 제한돼 있고요. 최고 지도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떤 그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뭐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입장 표명이라기보다는 현재 그 이란에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공습이랄지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과정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술적 차원에서 뭔가 지금의 그 소나기를 좀 피해보자는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의 입장이 종전으로 가는 것을 완전히 그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란도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뭔가 외교적 해법의 어떤 출발점 아마 첫 단추를 깨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고요.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도 간밤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10원이 넘는 수준이고요. 어제 장중에는 1,530원까지 넘고 마감가도 그렇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됐었잖아요. 지금 환율 수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환율 수준, 특히 원화만 약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중동 사태가 벌어진 곳,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을 하는 원유에 대해서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 약화됐거든요.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반영이 돼서 크게 상승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그동안에 코스피가 가파르게 주요국 주가 지수보다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 들어왔었는데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것을 기회로 차익을 실현하는, 그래서 급격하게 국내 자산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진 사태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외환 당국 입장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아무리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세계 10위 이내의 그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원달러 환율은 지금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기초 체력 격차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의 장기적인 추세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은 미국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추세 자체를 외환 보유고나 이런 걸로 외환 당국이 방어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수준 자체는 상승하게 용인을 하지만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거, 그래서 가파르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거, 이런 것들만 적절하게 관리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까지 코스피에서 9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자금이 그것도 대규모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환율 상황과 관련해서 큰 우려는 없다라고 답을 해서 어제 상당한 비판이 있기도 했거든요. 너무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한 배경은 알겠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발언의 취지는 한국은행에서 후속 보도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환율 수준을 목표로 외환 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다. 그리고 환율의 가파른 상승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환 시장에서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서 원달러 환율 수준 자체를 뭐 달러당 1,500원 선을 방어하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 방어하기 위한 수준이 알려지는 순간 환투기 세력의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원달러 환율 수준 자체는 그대로 두는데, 그러니까 당분간 고환율을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그렇지만 환율이 가파르게, 하루 동안에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경우에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외환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환 시장과 외화 자금 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외환 시장은 현물 외환을 갖다가 거래하는 시장이고요. 외화 자금 시장은 외화로 부채를 빚을 내는 달러 빚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어제 발언의 취지는 외화 자금 시장에서의 달러화 수급, 달러를 빌리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가격, 이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시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쏠림 현상으로 외화 자금 시장에서도 달러를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급등하고, 현물환 시장에서도 달러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급등하는 이런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직 아니다. 이것이 생길 때만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맞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제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비판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결국의 문제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2분기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예, 2분기 환율 관련해 가지고 이미 드러난 악재 말고 호재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 호재라는 것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을 하기 때문에 세계 국채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약 2조 5천억에서 3조 달러에 달하고요. 이 중에서 한국 비중이 2%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면 약 70에서 8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500에서 600억 달러가 우리나라의 그 채권 시장으로, 국채 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를 팔고 원화를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효과라는 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4월부터 11월에 걸쳐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조 원에서 80조 원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서히 뭐 중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킬 요인이 되는데, 반대로 추가적인 악재는 4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이 외국인 배당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배당 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배당금이 한꺼번에 4월에 빠져나가는 반면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들어오는 80조 원은 11월 달까지 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2분기에도 원달러 환율은 뭐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동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불안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인데 결국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싶은 게 미국과 유럽의 77년 대서양 이 동맹이 균열되는 조짐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가 아주 노골적으로 유럽에 불만을 표시를 하던데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 국제 정치의 하나의 중요한 변화의 흐름은 나토와 미국의 갈등,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EU 국가 지도자들 간의 갈등, 이게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징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도 그 유럽 국가들이 이 미국의 입장에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이번 이란 전쟁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토는 보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 과정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토 국가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전쟁이고 미국의 전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토가 또 특히 스페인이랄지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의 최고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이번 전쟁에 대한 불만들을 강경하던데요. 내놓았습니다. 영공 통과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 관련된 군수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 트럼프 이 양자 간의 갈등이 이 전쟁 과정에서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과 나토의 관계도 이렇게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 이것은 나토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루비오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이쪽에서도 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좀 현재로서는 좀 일시적인 부분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기 때도 나토와의 갈등이 있었고요. 트럼프는 뭐 어디 가나 이렇게 갈등을 만들고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실제로 미국이 나토에서 이탈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 갈등은 그 나토로부터 이탈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나토로부터 이탈은 결국 대서양 동맹의 이제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분열은 그 국제 질서에 엄청난 또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처랄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미국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말씀 조금 전에 중국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또 동맹들을 압박하는 이런 것들이 다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을 도와주고 있다. 중국은 지금 뒤에서 웃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심도가 이제 완전히 낮아져 버렸고 러시아는 지금 마음대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기름 팔아서 돈도 잘 벌고 기름도 있고. 그렇고요. 중국도 이번 전쟁의 수혜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능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샅샅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 수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중국도 이번 전쟁 과정에서 많은 그 석유랄지 에너지 문제에서도 그렇고 많은 피해를 봤지만 그러나 이제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봤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은 이번에 미국의 능력을 보면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사회에 있었던 갈등이나 또는 협력 이 과정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술적인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이번에 새롭게 하는 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중국도 상당한 그 수혜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외교가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수혜자라는 평가가 전혀 이상한 그런 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장 우리에게 문제라면 역시 국제유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좀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단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유사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중장기 사업 쪽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유사가 삼중고 트리플 리스크에 빠져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가 리스크. 지금 아랍라이트라고 국내 정유사들이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하는 유종으로서 이제 여타 유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아랍라이트 5월 인도분이 그 공식 판매 가격에 아시아로 수출되는 원유에 붙는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예. OSP 프리미엄이라고. 이것이 4월분에는 배럴당 2.5달러였는데 지금 5월분에 배럴당 40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5월에 원유 도입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무려 160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원가, 생산 원가가 급등하는 리스크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원유 조달 리스크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다 보니까 여러 국가에서 정유사들이 단기 현물 매매 시장인 스팟 시장에서 원유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유를 조달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진다. 현물 시장에서. 그다음에 현물 가격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이런 리스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고 리스크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비싼 가격으로 원유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원유를 확보해 놨는데 만약에 2분기 중에 종전이 돼서 유가가 하락을 하면 회계 처리할 때 시가가 낮아지니까 낮은 시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정유회사의 수익 전망은 낮아지고 주가도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섞였는데요. 전망이 그냥 좋지 않다 정도로 쉽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정유사에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제를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정유사가 한국 원유 수입량의 7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으니까 이제 다른 곳, 미국이라든지 호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올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것은 20일 걸렸는데 미국으로부터 올 경우에는 50일이나 걸리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의 기간이 걸리니까 이때를 갖다가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빌려서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유회사가 왜 미국이라든지 호주에서 원유를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송기간, 운송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비축유를 빌려가지고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달하면 정부로부터 빌렸던 그 원유를 갖다가 반환하는 그런 식의 제도로서 정부 입장에서는 비축유를 조기에 소진하는 것을 막고 정유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뭐 이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데요. 지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라면 추가 경정 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전 국민 70%의 1인당 최소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빨리 지급을 해서 어떻게 좀 지원책을 줘야 된다라는 시선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물가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사실은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추경은 사실은 경기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은 사실은 경기 침체는 방어할 수가 있지만 정부 추정에 따르면 뭐 경제 성장률 0.2%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오히려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원달러 환율 역시
더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고 정말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뭐 예산의 재정의 낭비도 막은 동시에 경기 침체도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뭐 70%에 달하는 전 국민의 70%에 달하는 그 국민들한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중산층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중산층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보다 지원금을 받았을 때 오히려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늘릴 그럴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통화량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험을 봐도 돈이 이렇게 풀리면 물가가 오르는 거는 다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부작용은 없을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건 뭡니까? 예, 긴급 재정경제명령이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제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33년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시행 시 사용한 것이 가장 최근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의 취지는 뭐 국회 동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긴급한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래도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 미래 세대 부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에 반드시 승인을 얻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마지막 그런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의 그 간담회 내용을 봐도 이란 정권의 몰락이 머지않았다. 산업적인 역량을 완전히 파괴했다. 뭔가 미국과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이야기는 미국과 결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내용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보면 모든 전쟁에서 종전이나 휴전으로 가는 그 마지막 길목에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전쟁 때도 그랬었죠. 맞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실제 그 휴전 회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또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어쨌든 휴전 종전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이나 경제 능력을 완전히 제로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물량 공세를 통해서 쏟아붓기를 통해서 이란을 괴멸시키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은 제로화시키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작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과는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이제 종전으로 가는 흐름은 가닥은 좀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으로 가되 최대한 타격을 입히고 가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시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월 6일 이제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4월 6일 오후 8시까지로 트럼프가 제시를 했고요. 4월 8일은 하메네이의 사망 추도 기간도 종료가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이 포착될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4월 6일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이제 잡은 날짜이고 4월 8일은 하메네이 이제 추모가 이제 이루어지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 정도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전으로 가느냐 또는 휴전 또는 종전으로 가느냐 이 가닥을 잡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더 이상 그 군사적인 그 대규모 작전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또 미국 내 반전 여론이랄지 뭐 여러 가지 미국 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란도 계속 전쟁 수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이란의 그 능력도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란도 대규모 군사적인 어떤 그 작전을 펼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도 저는 거의 그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는 게 그 새 국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그런 방향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틀겠다. 이런 차원에서 유럽도 유럽 국가들에 대한 말폭탄도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전이냐 휴전이냐 이번 주가 분수령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상황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도 날은 온화한데 비 예보가 있다고요? 네, 연일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한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서울은 오후 한때 빗방울만 스치는 정도겠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서쪽으로는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고 서풍을 타고 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서쪽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과 함께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리는 비의 양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20mm, 강원과 영남 지역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고 서울 등 그 외 수도권 지역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크게 쌀쌀하진 않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0.6도, 대구 10.2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대구 16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단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지만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4월의 첫날 4월 1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